세 번째, 가설의 설정과 검증에 관한 부분입니다. 가설의 개념과 형식에 대해서 먼저 보면요. 가설은 검증되지 않은 이론으로서 둘 혹 그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해 놓은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둘 또는 그 이상에 관련된 변수들 간의 관계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경우 선정된 문제가 너무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구체화는 가설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즉, 가설은 연구 문제를 조사 가능하게 구체적으로 세분하는 것으로 문제에 대한 어떤 잠정적인 해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가설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특정 변수의 조건이 어떨 때 다른 특정 변수의 조건이 어떠하다는 형태로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가설에 대한 근원들에 대한 것을 좀 보시면요. 가설에 대한 영감은 여러 근원으로부터 유래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연구자의 예감과 상상, 그리고 경험에서 얻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자의 예감, 상상,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에 기초하여 가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력은 주어진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독특한 판단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통찰력에 근거해서 가설이 설정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설은 종종 기존의 이론이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도출되어지기도 합니다. 연구 문제와 관련된 기존의 이론이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설이 도출되는 경우 그 가설은 문제에 대해 타당한 해답을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일반인들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신념에서 도출되어지기도 합니다.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관련된 문제의 해결책으로부터 가설이 도출되어지기도 합니다. 가설의 설정과 검증, 연구 문제와 가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은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구성된 진술이나 문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설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만일 가설이 실증적 검증 과정을 통하여 진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가설은 연구 문제에 대해 해답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가설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문제들은 가설의 형태로 축소되어 과학적으로 진위를 검증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설의 특성들을 좀 보면 가설은 2개 이상의 변수의 관계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가설의 진술은 내용상 명확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설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가설은 검증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 행복 그 관련된 부분들은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과학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을 1시간씩 한 달 동안 꾸준하게 한다면 체중 감소가 되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검증이 대한 것들이 되어져야지만 가설이라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 가설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산소 운동, 그리고 하루에 1시간, 그리고 한 달, 이와 같은 형태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형태가 나타나야지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설에 대한 종류를 보면 가설은 일반적으로 연구 가설과 그 연가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타가 좀 있습니다. 그 연가설은 규모 가설이라고도 하는데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가설로 2개 이상의 모집단 또는 변수 간의 차이가 없다 또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을 연가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 가설은
때때로 대립 가설이라기도 하는데 영가설과 반대로 가설을 설정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두 개 이상의 모집단 또는 변수 간의 차이가 있다 또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가설을 세우는 것을 바로 영구가설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영구가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영구가설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영가설에 관련된 부분이 좀 필요로 합니다. 가설의 구비 조건에 대한 것들을 좀 보면, 특히 좋은 가설을 구성하기 위해서 구비해야 할 조건은, 첫 번째, 가설은 간단 명료해야 합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형태로 간단 명료하는 것이 가장 좀 좋은 가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면한 관계를 가설로 설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설은 실제로 적용할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방법이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진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설은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문헌고찰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가설에 관련된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요. 우리가 궁금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헌조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된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봐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런 이론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가설에 대한 것들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가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은 계량화되어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계량화에 관련된 부분은 숫자라든가 확인되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보는 것이 훨씬 더 가설에 관련된 부분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설에 관련된 부분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설은 두 가지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로 기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와 B,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이렇게 변수 간의 관계들에 대해서 기술을 해야 되고, 가설은 가능한 광범위한 적용 범위가 있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가설이 되겠고, 그 가설이 검증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지식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설의 기능에 대한 것들을 좀 본다면, 사회 현상의 잠재적 의미를 찾아내고 현상의 질서를 부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구에 대한 자극으로 새로운 연구 문제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요. 경험적 검증 절차를 시사를 해줄 수 있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관찰 및 실험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지식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연구의 초점과 방향을 제시를 해줄 수 있고요. 변수의 성격과 종류 등을 밝혀 필요한 자료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의 수집에 길잡이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가설의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존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동일한 연구에 대해 반복적으로 연구를 용이하게 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가설 검증의 결과로서 새로운 이론이 구성되어질 수도 있으며,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암시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 현상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어떤 개선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설 검증은 연구 가설에 대조되는 영가설을 설정해 놓고 이를 긍정 또는 부정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이때 영가설이 참인데도 이를 부정하거나 영가설이 거짓인데도 이를 긍정하는 경우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영가설이 참인데 이를 부정하는 결정을 하는 오류를 제1종 오류라고 하고요. 영가설이 거짓인데 이를 긍정으로 결정하는 오류를 제2종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연구 문제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연구 가설과 영가설, 그리고 개념과 조작적
개념, 이에 관련된 개념과 기능, 특성들에 대한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가설에 관련된 부분을 실제적인 예로 좀 들어보면요.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수명 주기별 조직 특성과 리더십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논문을 좀 보겠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조직 수명 주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수명 주기가 있듯이 조직에도 그에 관련된 기본적인 주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직이 성장하고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성장하고 그리고 쇠퇴하는 그런 수명 주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그런 수명 주기에 있어서 조직의 특성과 그리고 리더십이 조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생각보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조직도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아이의 특성들과 리더십이 자신의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이 있는지 그것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앞에 서두에 뭐 문헌 고찰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학습했다 생각을 하시고 이에 관련된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 그리고 연구 가설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본 연구는 상황 이론이라는 행정에 관련된 상황 이론을 기반으로 사회복지 조직의 수명 주기별로 필요한 조직 특성과 리더십을 파악하고 또 조직 수명 주기별 조직 특성과 리더십이 조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증 분석을 통해 조직의 상황과 특성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관리 방안과 리더십을 규명하여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성과를 높이기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같은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를 4가지로 구체화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수명 주기별로 조직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조직 특성은 개념한 바와 같이 비집권화, 그 환경 역동성, 공식화, 그리고 전략 활동이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수명 주기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수명 주기별로 리더십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수명 주기에 따라 퀸의 개념을 한 4가지 가치 경쟁적 리더십 유형인 비전 제시가 그리고 목표 달성과 분석과 동기부여가 등의 특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상황 이론과 조직 수명 주기에 따른 리더십의 발휘가 연구 대상 사회복지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특성은 조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서는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특성 변인들이 4개 유형, 그러니까 조직 성과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지향성, 단기 성과, 그리고 재무 성과, 그리고 장기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즉, 이들의 변인들이 각각의 상이한 조직 성과 촉도에 어떻게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사회복지 조직의 리더십은 조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서 사회복지 조직의 리더십 변인들이 4개의 유형의 조직 성과인 재무 성과, 클라이언트 지향성, 단기 성과, 장기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즉, 이들의 변인들이 각각의 상이한 조직 성과 척도에 어떻게 차별적 영향을 보이는가에 초점을 두었고요. 네 번째는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특성과 리더십 변인들이 조직 수명 주기에 따라 조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수명 주기별로 조직 특성과 리더십 변인들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인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체 대상 조직을 생성, 성장, 성숙 및 정교화 단계로 구분하여 조직 특성과 리더십 변인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습니다. 이 말이 조금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쉽게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연구 모형에 대한 부분을 좀 본 거죠. 여기서 보시면 조직 수명 주기가 보이시죠? 조직 수명 주기는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그다음에 성숙하고 정교하다는 이 단계별로 사회복지 조직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수명 주기에 따라서 조직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그래서 H1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수명 주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비전 제시가 목표 달성과 분석과 동기부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조직 특성이 조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리더십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전체적으로 조직 수명 주기별로 조직의 특성과 그리고 조직 수명 주기별로 리더십이 조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상당히 뛰어나신 거고요. 전체적인 맥락에 관련된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를 바탕으로 조금 더 정교화된 어떤 가설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를 바탕으로 연구 가설에 대한 부분을 좀 본다면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은 목적과 연구명을 기반으로 사회복지 조직 수명 주기별 조직 특성과 리더십의 차이 그리고 조직 수명 주기별 조직 특성과 리더십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화하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H1 요 관련된 부분, H2 그다음에 H3, H4, H5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가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H1에서는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수명 주기에 따라 조직 특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구체적인 가설로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수명 주기에 따라 비직권화 수준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직 수명 주기에 따라 비직권화 수준의 차이. 여기서 말씀드렸던 조직 수명 주기별로 비직권화, 그리고 환경 역동성, 공식화, 전략 활동. 이 부분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수명 주기에 따라 환경 역동성 수준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수명 주기에 따라 공식화 수준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수명 주기에 따라 전략 활동 수준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앞에 얘기했던 사회복지 조직 수명 주기에 따라 조직 특성에 관련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관련된 가설에 대한 것을 궁극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이걸 계속 구체적으로 연결시켜 본다면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수명 주기에 따라 리더십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수명 주기에 따라 비전 제시가 리더십 활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수명 주기에 따라 목표 달성과 리더십 활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수명 주기에 따라 분석과 리더십 활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수명 주기에 따라 동기부여가 리더십 활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에 대한 것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은 조직 성과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사회복지 조직의 비직권화는 클라이언트 지향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 역동성은 단기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복지 조직의 공식화는 재무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복지 조직의 전략 활동은
장기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형태로서 가설에 관련된 부분을 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리더십 또한 리더십은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큰 가설 아래 좀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가설들이 만들어져서요. 사회복지 조직의 내부 지향적 리더십은 클라이언트 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의 유연성 지향적 리더십은 단기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복지 조직의 통제적 리더십, 통제 지향적 리더십은 재무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복지 조직의 외부 지향적 리더십은 장기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형태로서 리더십과 조직 성과에 관련된 차별적 영향에 대한 부분의 가설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수명 주기에 따라 조직 특성과 리더십은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특성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조직 수명 주기와 조직 성과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만든 거고, 또 하나 사회복지 조직의 리더십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조직 수명 주기와 조직 성과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수명 주기에 따라 조직 성과의 영향, 그리고 조직 성과, 그리고 조직 수명 주기에 따른 리더십이 조직 성과에 관련 미치는 영향, 이렇게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은 이 가설에 관련된 부분이 아직 결론내어지지 않았지만 공부 쪽으로 연구 설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알아보고자 하는지 구체적 형태에 대한 것들을 만든다는 거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연구 질문에 맞춰서 연구 모형, 연구 가설들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천천히 그 관련된 부분을 만들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것들을 포커스 맞춰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의 형태, 조사의 정도의 수준에 의한 분류를 본다면 조사 정도의 수준에 따른 조사의 형태는 탐색적 조사, 그리고 기술적 조사, 그리고 설명적 조사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조사 분류는 조사의 정도 내지 조사 결과 수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사 동기 내지 응용 정도에 의한 분류로 보면 순수조사와 응용조사로 볼 수가 있는데, 순수조사의 동기는 순전히 조사자의 호기심 충족에 있습니다. 조사자는 단순히 조사자의 주변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이것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어떠한 이용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응용조사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인 실제 문제 해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가조사는 어떤 사회적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또는 이들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의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제기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를 말합니다. 보통 사회복지 관련된 그 조사에 대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적 프로그램 그리고 정책에 관련된 부분에 많이 활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조사 대상의 통제 정도에 의한 분류, 도서관 조사, 그리고 실험실 조사 및 현지 조사로 볼 수가 있는데, 도서관 조사는 조사 대상의 인위적인 조작이나 영향을 거의 주지 않은 조사를 얘기를 하고요. 실험실 조사는 조사를 행하는 장소가 실험실로 제한되어 구조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지 조사는
조사 시점과 장소를 선정하는 것 이외에 조사 대상에 대한 통제가 없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전수조사는 정밀도를 유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본조사는 부분조사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표본 추출 방법에 따라서 조사 대상 전체의 일부분을 선출하여 그 전체를 추정하는 조사를 바로 표본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례조사와 서베이조사. 사례조사는 어떤 특정 사례에 대해 조사를 행하면서 해당 사건이나 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조사를 바로 사례조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베이 조사는 모 집단을 대상으로 추출된 표본에 대하여 설문지나 조사표와 같은 표준화된 조사 도구를 사용해서 직접 질문함으로써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바로 서베이 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사 방법의 선택 과정들을 보면 제일 먼저 조사 문제 규정을 하고 기초 지식과 이론에 대한 수집을 하며 그리고 방법론상의 쟁점을 파악을 하고 조사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한 다음에 실제 문제에 대해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조사 방법에 대한 결정, 적절한 시행에 대한 확인, 그리고 선택된 방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구체화합니다.